자, 여러분 교재 55쪽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좀 일이 있어서요. 다음 주 금요일 수업은 10시부터 12시까지만 합니다. 다음 주. 그리고 12시부터 2시까지 수업은 화요일로 옮겨서 화요일 민법 수업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3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기출문제 풀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날 좀 병원에 좀 갈 일이 있어서. 자, 우선 여러분 55페이지에 입지 개수. 자, 30회 시험과 27회 시험에는요, 표를 이용한 문제가 주어졌는데, 만약에 뭐 시험 출제라면요, 표를 이용한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 LQ라는 용어를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입지 개수.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교재에 공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공식을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계산 문제 하시려면은. 그래서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비해서 어느 정도 특화, 전문화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분모는 항상 뭐죠? 전국. 분모는 전국이고, 분자는 어떤 지역, 뭐 Z 지역. 그래서 분모, 우리가 분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국, 이 전체 산업에 있어서의 고용자 수, 고용자 수라는 건 고용 인구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전국의 I 산업, 여러분이 이 자동차 산업일 수도 있고 반도체 산업일 수도 있고 전자 산업일 수도 있고 I 산업의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 자, Z 지역, 전체 산업에 있어서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Z 지역,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입지 개수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Z 지역, 자, 이 Z 지역 내에 우리가 I 산업이 있는데, 이 I 산업이 우리가 어떤 형태냐?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때는요, 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1보다 크다 하면은 Z 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커요. 자, 전국보다 크니까 이 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이 Z 지역, 요 경계 바깥으로 수출하는 거. 수출하는 그 지역에 이 기반이 되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이 1보다 작으면은 이 Z 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작아요. 전국보다 작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해요. 수출을 못해요. 이 수출을 못하는 이 산업을 비기반 부문의 산업이다. 자, 이 1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고, 이게 1이 나오면은 분모 분자가 같기 때문에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생산을 해서 자급자족의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표가 주어질 때, 계산을 할 때는요, 요거죠. 전국 전체, 요것을 묶어요. 전국 전체 만나는 숫자가 있어요. 또 전국 I 산업이 만나는 숫자, 또 Z 지역 전체 산업, Z 지역 I 산업이 만나는 숫자를 들어와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식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기반 승수가 이제 나오는데, 자, 56페이지 보시면 수식이 나오죠. 자, 어떤 지역에 경제의 기반이 되는 승수는 그 지역의 전체 총 고용 인구를 그 지역의 기반 산업 고용 인구로 나누어 준 것을 말합니다. 나누어 준 것을. 자, 이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자, 그리고 최근에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최근에 이 상권 분석 모형 지대 이론과 같이 묶어서 자주 출제를 하고 있어요. 최근 한 2년은. 그 내용이 바로 도시 내부 구조 이론입니다. 이 자체로도 출제할 수가 있어요. 자,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은 여러분 1826년에 우리가 튀넨의 고립구기로라는 게 있어요. 이 튀넨의 고립구기로. 자, 이 튀넨은 이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경작되는 우리가 작물을 6가지로 구분을 해요. 튀넨은. 그래서 6가지 작물을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빌려야 되는데 그 이용한 대가를 지대인데 그 지대를 6가지 형태의 동심원 지대 모형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무슨 6가지 고립구기론에서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경작, 재배되는 작물에 있어서 6가지 형태의 우리가 동심원, 이 지대 모형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응용을 했어요. 예? 이것을 응용을 해서 이 농촌 토지에 적용한 것을 어디에 적용했다? 우리 농촌 토지, 요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이니까 이 농촌 토지에 적용한 것을 도시 토지에 적용해 거의 1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1925년에 이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도시 사회학자인 이 버제스가 우리가 동심원 이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론이죠. 여러분 최초의 이론으로서 미국 시카고를 대상으로 해요. 자, 미국 시카고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이론으로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경험적인 모형입니다. 최초니까 항상 주의를 할 것은 우선은 중심 업무 지구를 CBD라고 해요. 이게 중심 업무 지구.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핵심은 요거 하나인데 이 핵심에서 밀려나요. 이 핵심에서 밀려나서 뭐를? 우리는 퇴폐, 슬럼 지구를 형성하는 점이지대를 형성하는 게 두 번째. 이게 벌써 3번 출제했습니다. 두 번째 동심원이 점이지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주택 지역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중상층 이상의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밖에는 위성도시예요. 위성도시에서 우리는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통근자, 이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바로 뭐죠? 이 5번째의 동심원이 되겠다. 자, 이렇게 도시 핵심으로부터 이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동심원상으로 도시가 성장, 분화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버제스입니다. 동심원인데 문제는 이렇게 도시 공간 구조 형성을 무슨 측면에서? 도시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인 우리 측면에서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태학적인 용어인데 이렇게 도시 공간 구조 형성이 거주지가 분화되는 형상을 뭘로 본다? 거주지가 도시의 공간 구조가 형성되면서 우리가 거주지가 분화되는 형상을 친일, 경쟁, 처리 등의 과정으로 설명하는데 이 세 가지는 생태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는 게 버제스 이론입니다. 자, 거기서 중간 박스 위에 보시면은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뭐가 낮아지죠?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도 낮아지고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르는 접근성도 낮아지고 인구 밀도도 낮아지죠. 그리고 외곽으로 할수록 범죄 발생 빈도도 줄어들고 빈곤도 줄어들고 또 질병도 우리는 적어지는 형상이 외곽으로 갈수록 나타나요. 반대로 도심으로 갈수록 많아지겠죠. 도심은 요 반대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 내용을 우선 시험 지문에 잘 냈는데 최초니까 요 순서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최초의 이론이니까.
자, 1925년에 나타난 최초가 문제가 돼요. 미국의 도시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 내부 구조의 일반화에 결여가 되어 있다. 또 도로교통수단의 발달이 동심원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죠? 이 원을 변형을 했다. 이 동심원을 우리가 변형을 해서 우리 미국의 142개 도시, 미국의 142개 도시에 상세한 주택 임대 자료를 우리가 수집해서 나타난 이론이죠. 그래서 1939년에 나타난 우리가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죠. 또는 이것을 교통의 축을 따라서 도심에서 방사된다는 의미에서 또 축 이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뭐죠? 동질적인 토지용은 이렇게 도심, 중심 업무지구죠. 동질적인 토지용은 이렇게 도심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교통의 축을 따라서 도심에서 방사되죠. 자, 도심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형이고요. 예? 원형이고 또 핵심이 이렇게 하나예요. 하나. 둘 다 핵심은 하나인데 이게 교통의 축을 따라서 도심에서 방사되는데 그 모양이 이렇게 무슨 모양을 띠고 있다? 부채꼴 모양을 띠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를 따라서 도시의 성장, 분화가 교통망을 따라간다. 도시의 성장 분화가 항상 호이트는 이 말이 꼭 떠요. 도시의 성장 분화가 교통망을 따라서 우리가 분화가 돼요. 자, 그런데 이 교통망을 따르는데 무슨 모양을 띠고 있냐 하면은 이 선은 부채꼴 선자예요. 이 부채꼴이고 형은 모양이죠. 이 부채꼴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쐐기 형태라고 한다. 부채꼴 모양, 쐐기 형태라고 한다. 부채꼴 모양, 쐐기 형태로 도시가 발달한다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도시의 주거 공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 요인은 우리는 고소득층이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호이트의 이론의 완전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5번이 그림의 고급주택지구거든요. 자, 이 5번이 고급주택지구야. 자, 여러분이 고급주택지역은요. 네. 이 고급주택지역은 고속교통망축 가까이에 접근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간선도를 따라서 우리가 양호한 우리가 교통노선 가까이에 위치를 해요. 지가가 비싸니까. 그러면 고급주택지역 좌우는 중급주택이 차지해서 선형을 점유하고 또 이 저소득층은 고소득층과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문에 작년 시험에도 호이트, 재작년도 호이트가 지문에 또 2년 연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고소득층 주거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58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주거지의 입지 결정과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고소득층의 고급주택 지역을 지나치게 강조한 이론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지문을 보면 고소득층 주거지 이 내용이 지문에 많이 나와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자, 다 핵심 이론인데, 자, 이 두 이론의 장점을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두 이론 핵심 몇 개? 하나. 그런데 여기는 다 핵심이 다 핵이에요. 여러 개다. 그래서 해리스와 울만의 연구에 의해서 나타나죠. 해리스와 울만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핵심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그러니까 원래는 핵심이 하나인데 도심이 하나인데 이것이 기능적으로 전문화되면서 분화가 돼서 부도심이 생겨요. 그래서 도심, 부도심이 나오면은 다이야.
요 이론에는요, 부도심이 없어요. 핵심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부도심이 나오는 거야. 도심과 부도심이 나타나면 무슨 이론? 다핵심 이론. 그래서 대도시나 거대 도시 설명에 적합한 이론을 말하죠. 그래서 도시, 우리가 토지 이용의 패턴, 유형이 하나의 유일한 핵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도심의 기능이 분화되면서 부도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핵심이 수가 뭐한다? 증가하고 도시는 몇 개의 분리된 이산되는 핵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론을 우리는 다핵심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맨 밑에 보시면은 이 다핵을 성립, 이 다핵심을 성립, 발생시키는 요인 4가지가 나와요. 그 4가지 중에 어떤 활동은 교통이나 입지 면에서 특정의 위치나 특수한 시설을 요구함으로써 다핵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같은 업종, 동질적인 동종의 활동은 직접, 항장소의 뭐에 직접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다핵을 형성하는데, 그래서 직접 지향성을 추구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또 우리가 이질적인 활동,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업종, 이질적인 활동은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집적을 하면요, 불이익이 발생해. 집적에 따르는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상호 분리된다는 것은 입지적으로 양립하기가 어렵다. 입지적 비양립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집적 지향성과 입지적 비양립성의 시험 문제 좀 지문에 많이 나옵니다. 자, 4번째는 또 어떤 우리 도심에 있어서에는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없는 업종은 도심에 입지하기 어렵죠. 외곽에 입지함으로써 또 뭐다? 다핵이 형성되는데, 즉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되겠죠. 자, 그 4가지가 다핵을 성립시킨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28회 9회는 다핵심 이론에서 정답을 물었고요. 그리고 지금 30회 31회 시험 우리가 1회는 호이트 나왔고 또 호이트 나왔고 30회 시험은 버제스, 호이트 둘 다 또 출제해서, 그럼 여기 시험 문제 계속 요 세 학자가 나온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출제를 합니다. 자, 59페이지 지대 이론도 매년 한 문제 우선 또 출제를 하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고전학파가 나오죠. 자, 영국에서 이제 시작된데 1776년 우리 애덤 스미스라는 학자의 국부론을 발표한 해인데, 이 1776년부터 약 1870년에 거의 100년간의 이 시대를 고전학파의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고전학파는 우리가 토지와 자본을 뭐한다? 구별한다. 자, 토지, 자본, 노동이 있는데 이 토지, 자본을 우리 구별해요. 고전학파는. 이때 토지는 우리는 인간의 인공적인 힘이 가미되지 않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고, 자본은 인간의 인공적인 힘이 가미된 뭐죠? 기계 같은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별해서 고찰하죠. 그래서 토지, 노동, 자본, 토지에 노동, 자본을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생산물. 자, 이 토지에 노동, 자본을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생산물에서 뭐를 뺀다? 우리는 자본에 대한 대가, 이 자본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빼요. 자본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지불하고 남은 잉여라고 해요. 이 지불하고 남은 잉여를 우리는 토지를 이용한 대가를 지불한다. 토지를 이용한 대가가 지대인데, 이 지대가 바로 잉여다. 이 지대가 잉여다는 거.
토지를 이용한 대가로서요, 남아있는 잉여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지대는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는다.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는 것을 불로,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는 소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대를 잉여의 성격을 가지면서 뭘로 간주한다? 불로소득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전학파는 지대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세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환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득 중점을 두고 있다. 자,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작년에도 또 출제를 했는데, 이 지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말은 생산물 가격이 오르면 지대도 상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생산물 가격이 오르면요, 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토지 수요가 증가하니까 지대가 오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출제를 또 했어요. 자, 왜 출제냐 하면 이 고전학파의 이 대표적인 학자가 데이비드 리카도다.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 리카도를 또 작년에 출제를 했어요. 리카도에 뭐를 출제했어요? 차액지대설. 자,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을 출제했는데, 자, 영국에서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의 비옥도, 여러분 비옥도가 높은가 낮은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비옥도의 차이, 이 비옥도의 차이가 뭐를 가져오죠? 우리 농업용 토지의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인데 단위 면적당 수확량의 차이, 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뭐라고 하냐면은 생산성이라고 해요. 이 단위 면적당 수확량,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가 뭐를 가져온다?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을 한다. 자, 그래서 리카도는 거기 보시면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죠. 이것도 한 4번 출제했고 작년에도 나왔어요. 영국에서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의 비옥한 토지가 한정돼 있다.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는 것을 뭐죠? 희소성. 비옥한 토지가 유한하다는 희소성. 그리고 또 하나가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예? 자, 또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봐요. 자, 여러분 우둥지란 용어가 나오거든요. 리카도에서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리카도는 뭐라고? 우둥지라고 해. 그럼 우둥지에서의 생산성이 있죠. 비옥도가 높은 토지에서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생산성이에요. 그리고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열등지라고 해요.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인데 여기 앞에 뭐를 붙이냐면 최를 붙여요. 최열등지를 한계지라고 해요. 자, 최열등지를 한계지라고 해요. 한계지. 자, 이 한계지는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 예? 자, 영국에서 이 농업용 토지에서의 생산성이 뭐다? 가장 낮다. 예? 가장 낮은 토지. 자, 가장 낮은 토지이기 때문에 이 리카도는 생산물 가격, 시장에서의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한다고 봐요.
자, 그래서 요걸 기준합니다.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더 높은 비옥도를 가진 토지의 생산성이 있죠. 요 차액, 이걸 기준해서 이 차액만큼 뭐를 지불하자? 지대를 지불하자. 그래서 나온 게 차액만큼 지대를 지불하자. 차액지대. 차액지대는 요거죠. 토지의 뭐다? 비옥도에 따르는 생산력, 토지의 비옥도에 따르는 생산력의 차이가 바로 뭐가 돼? 차액지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리카도는 지대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뺀 거다? 생산비를 뺀 것을 뭐라고 한다? 지대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한계지에서 나타나게 돼요. 한계지에서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같아요. 같기 때문에 제로야. 이 말은 뭐죠? 리카도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제로니까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않는다. 중요 포인트. 시험에 많이 출제해요. 리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많이 출제되는 질문. 자, 리카도는 또 요거죠. 작년에 요거 출제했잖아요.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결정된다. 이 말은 아까 작년에 리카도 요거 출제했잖아요. 시장에서 생산물 가격이 오르면 아까 뭐가 돼요? 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농업용 토지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 토지를 이용한 대가로 지대도 뭐 상승한다. 요거 출제했잖아요. 작년 시험에. 그럼 생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재배 면적을 축소시키니까 지대는 또 하락하겠지. 이게 리카도 요 내용이잖아요. 고전압파. 요걸 작년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우선은 리카도의 우리가 이론이 상당히 중요한데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이제 마르크스 60페이지 보시면은 마르크스 나오죠. 마르크스, 막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절대지대설. 자, 여러분 29회 시험에는요, 또 절대지대 용어를 정답으로 또 물었죠. 자, 절대지대가 뭐예요? 요걸 또 정답 물었는데,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얻는 수익을 얘기해요. 이게 그걸 뭐라고 한다? 절대지대.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가 뭐가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가 국공유화된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는 국공유화를 주장하거든요.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가 사유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토지 소유 자체,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뭐한다? 발생시키는 원인. 또 이 지문을 또 시험 문제에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뭐 토지 소유 자체가 이 지대를 발생시키는 뭐다? 원인이 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단지 토지를 소유한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한계지 또는 한계지 범위 밖에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를 지불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또 시험 문제는 리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지만 마르크스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중요 또 포인트. 요 두 개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골 포인트. 그리고 항상 차액지대의 개념, 절대지대의 개념은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지대 용어도 자주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튀넨의 이론이 나오죠. 튀넨은 아까 얘기했지만 몇 년? 1826년 고립국 이론에서 나타나는 튀넨. 자, 튀넨의 입지 교차 지대설인데, 자, 튀넨은 리카도 이론이 리카도는 여기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요, 이 얘기거든요. 리카도는 토지 비옥도가 동일하면은 생산성도 동일하기 때문에 지대도 동일해야 돼.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자, 리카도는 비옥도가 동일했는데 실제 지대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걸 설명 못해요. 예? 그래서 리카도는 왜 그걸 설명 못했냐, 그걸 알아봤더니
토지의 뭐를 경시했다? 위치 문제를 경시했다. 토지의 위치 문제를 경시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튀내는 위치를 첨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튀내는 지대는 비옥도만이 아니다.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뭐에 따라? 위치에 따라 지대는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는 무슨 개념?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 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학자가 바로 튀네. 그래서 튀넨의 이론을 위치 지대설이라고도 한다. 자, 여러분 내용에 거기 위치 지대가 나오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지대의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 밑줄. 여기 또 포인트죠. 위치 지대 바로 밑에. 내용에 니은에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지대의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 밑줄.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기역은 요거 얘기죠. 기역은 자 중심지인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지는데 지대가 이렇게 주어지죠. 자, 이런 형태로 간다. 이게 바로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인 한계 지대 곡선이라고 해요. 어떻게 그래요? 오른쪽 밑을 향하는 우하향하는데 뭐죠?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진 선형, 직선의 형태다. 자, 이 점은 지대가 제로다. 0, 제로. 그러니까 지대가 0인 상태에 있는 거리인 한계지인데 이 점을 지나서는 지대가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토지 이용을 안 해요. 여기까지만 우리는 토지, 한계지 안에서만 이용한다. 자, 그러면은 이 한계지 안에서 농업용 토지가 중심지인 시장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전략되는 수송비. 전략되는 이 수송비가 뭘로 지불된다면은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바로 튀네이다. 그래서 튀네는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튀네는 이 지대를 뭘로 보냐 하면요. 리카도는 뭘로 봤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건데 여기다가 하나 어떻게 돼요? 시장과의 거래에 따른 수송비까지 빼줘야 된다. 지대. 이유는 자 그렇게 설명을 했고 이때 또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뺐는데 이때 수송비는 단위거리당 자 단위거리는 1km입니다. 1km당 수송비에다가 시장으로부터 거리를 곱해주면 수송비야. 이때 거리는 뭐죠? 거리는 X축. 지대는 뭐죠? Y축. 그러면 요거는 뭘로 본다? 요거는 Y절편. 요것은 뭐다? 기울기. 요거는 기울기.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죠. Y 이꼬르는 A-BX 1차 함수. 기울기 B가 요거다. 여러분 기울기 요게 뭐다? 단위거리당 수송비를 나타내는 기울기 요게 B가 돼. 단위거리당 수송비. 되겠죠? 그럼 요 점은 뭐죠? 요 점은 Y절편은 요게 뭐죠? A. 그럼 A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A는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뺀 거다? 생산비. 그럼 생산물 가격이 오르면 이 점이 위로 올라가요. 만약에 또 생산비가 상승하면 이 점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 얘기입니다. 예? 자,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Y절편 기울기. 자, 그랬을 때 이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A라는 농업용 토지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팔려고 운송하면요. 한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따르는 수송비가 전략이 돼요. 이 전략되는 수송비를 지대로 지불하니까 지대는 이만큼. 수송비 전략이 적으니까 지대도 낮아요. 그런데 이때 B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운송하면 이 거리에 따른 수송비가 많이 절약되죠. 그럼 지대는 이렇게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A, B 두 농업용 토지의 이 거리의 차이에 따르는 수송비 차이가 뭐를 가져온다? 요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는 튠에는 A, B 두 농업용 토지의 거리의 차이에 따르는 수송비 차이가 이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자,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지만 여기는 수송비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자, 이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지문에 이런 거죠. 만약 단위 B 있죠? 이 단위 거리당 수송비가 하락하면 어떻게 돼? B가 하락하면요. 어떻게 돼?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우측으로 회전 이동해서요. 한 계지가 더 외곽으로 더 멀어져요. 재배 면적이 더 확대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죠.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점점 하락을 한다.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고 또 반대로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한다. 이 얘기 지문상에 또 많이 출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61페이지 보시면은 신고전압하는 지금 앞에서 고전압하는 토지를 이용한 대가를 지대라고 보는데 고전압하는 지대 개념을 더 확대해요. 토지만이 아니다. 그래서 모두 확대해서 그 바로 위에 모든 생산 요소에 적용된다. 마샬 바로 위에 모든 생산 요소에 적용.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산 요소에만 적용된다. 그래서 이제 마샬에서 뭐가 나온다? 준지대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이 신고전학파는 19세기 후반 1890년대거든요. 19세기 후반 1890년대에서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 이 시기를 신고전학파 시기인데 이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알프레드 마샬이야. 마샬에선 시험에 4번 출제된 것을 준지대. 고전학파의 지대의 개념을 확대해서 여러분 준부동산 배웠잖아요. 이것도 준지대라는 용어라. 요거 준지라는 용어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준지대는요. 뭐다? 장기에는 성립 안 해요. 항상 뭐에만? 단기에만 성립한다. 단기. 그래서 여러분 준지대를 보시면은 거기에 자 여러분 61페이지에 거기 보시면은 기역에 일시적으로 밑줄 시험 문제는 또 뭘로 출제한다? 영구적으로 출제 많이 하거든요. 영구적이 아니라 뭐다? 일시적이다. 일시적. 그리고 단기에 토지는 뭐죠?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잖아요. 토지 이외 토지는 고정돼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 단기에 고정된 생산 요소를 우리는 기계나 기구 등을 보거든요.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가 바로 뭐가 된다? 준지대가 돼. 근데 여러분 장기로 가면요. 어떤 형상이냐? 생산 설비가 기업이 자동차 생산 설비가 확장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는 고정된 생산 요소 기계 기구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어. 장기는 기계 기구 등의 설비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에는 준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장기에는 준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생산 설비가 확장 축소되면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걸 염두에 단기에 성립한다. 단기 개념 하나 알아두시고 자 경제 우리가 지대가 나오죠. 자 62페이지 보시면은 경제 지대와 전용 수입이 용어 나오는데 자 수요 곡선이 주어지고 공급 곡선이 주어졌을 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바로 뭐죠? 우리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죠.
자, 여러분 생산 요소를 이만큼 공급하면 난 최소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 이만큼 받고자 해요. 여러분 생산 요소를 내가 제공을 했어요. 공장에. 그럼 나는 최소 이만큼 대가를 받고자 해요. 그런데 시장에서 얼마 받고 있어요? 균형 가격을 받고 있으니까 이만큼 생산 요소를 제공해서 나는 불로소득을 얻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이만큼 제공하면요, 난 최소한 또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받고자 하는데 또 시장에 균형 가격 받으니까 이만큼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어요. 자, 이런 점들을 균형 거래량까지 계속 세분하면요, 이런 우리가 면적이 나타나요. 이 면적이 불로소득인 경제지대입니다. 이것을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학자 이름 따서 파레토 지대라고 해요. 자, 여기서 균형 가격과 거래량 곱한 이 사각형 면적을 뭐라고 해요? 이 사각형 면적을 우리는 총수입, 총수입에서 뭐를 빼야 돼? 경제지대는 뭐를 빼야 되냐? 요 밑에 있는 부분. 밑에 있는 부분 29회 시험이 나왔죠. 이만큼 공급하면 난 최소 이만큼 받고자 한다. 자, 현재 생산 요소를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이 최소한의 이 금액을 뭐라고 한다? 전용수입. 자, 최소의 동그라미. 시험에 주었는데 여러분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않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자, 내가 지금 공장이 운영하고 있는데 옆 공장에서 120만 원 주고 있어요. 내는 100만 원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근로자가 이사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내 공장에서 근로자 안 뺏기기 위해서 얼마 줘야 돼? 120만 원. 그게 전용 수입이야.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이 최소한의 금액. 이 흰 부분이 바로 전용 수입인데 총 수입에서 이 전용 수입을 빼야 경제지대인데 전용 수입은 이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 개념이다. 전용 수입은 생산 요소의 무슨 개념이냐면은 기회비용의 개념이다. 자, 이 흐름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좀 해두셔야 되는데 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요소, 이 생산 요소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그만큼 경제지대는 더 증가하고 전용 수입은 뭐한다? 줄어든다는 거.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생산 요소 공급 곡선의 기울기, 즉 요소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62페이지에 맨 밑에 도시 토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경제학자들은 도시 토지의 관점을 갖는데, 자, 이 튀넨의 이론을 일반화시켜서 나온다. 도시 토지에 적용해서 일반화시켜서 나온 이론이 무슨 이론? 마찰 비용 이론. 자, 이 마찰 비용은 우리가 지대와 교통비의 합으로 구성됐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 배웠듯이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교통비는 증가하는데 반면 지대는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하락해. 이 관계를 강조한 건데, 그래서 교통수단이 양호 좋으면요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기 때문에 지대는 뭐다? 높아진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 헤이그다. 그래서 헤이그는 교통수단이 양호하면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통비가 뭐가 돼? 전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교통비가 전략되기 때문에 그 전략되는 교통비를 뭘로 지불해야 된다?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 아까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는 튀네자. 이걸 농촌 토지에 적용된 걸 도시 토지에 적용해서 교통비의 전략분을 지대라고 보는 게 헤이그가 된다. 헤이그. 자, 또 튀넨의 이론을 또 도시 토지에 있어서의 공간에 적용해서 또 확장 발전시킨 이론이 올리어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 작년에 또 출제를 했죠. 작년에 또 입찰 지대설이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우선은 입찰 지대의 개념부터. 자, 입찰 지대의 개념은 15회와 29회 시험에 출제했죠. 자,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입니다.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최대 금액, 최대 동그라미. 시험에는요, 최소로 출제합니다. 최소가 아니라 뭐다? 최대. 최대의 금액을 이용자가 지불하기 때문에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초과 이유는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입찰지대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그 지대는 결국은 기업주의 정상 이윤은요, 손실도 없고 이윤도 없는 게 정상이윤. 기업주의 정상 이윤과 생산 비용을 어떻게 돼? 지불하고 남은 잉여를 뭐라고 본다? 지대라고 봐요. 언론서는. 자, 그래서 언론서는 원래 요게 출제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도시. 네, 우리는 A 산업. 도시의 산업은 많은데 A 산업에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요거는 B 산업. 요거는 뭐죠? C 산업. 각 산업이 뭐를 벌인다? 각 산업의 지대의 지불 곡선이 입찰 경쟁을 벌여요. 그럼 누구한테 토지는 빌려줄까요? 돈 많이 주겠다는 사람.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요까지는 A가 돈을 많이 주겠다 하니까 A 산업의 토지는 배분. 그리고 요걸 지나서는 B 산업의 배분. 요걸 지나서는 C 산업의 배분. 이때 요 선이, 색깔리는 이 선이 입찰 경쟁에 따르는 지대 곡선이다. 그래서 우하향, 오른쪽 밑을 향하는데 요 그림 보세요. 도심에 가까울수록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도심엔 땅 가격이 비싸니까 상업용, 그 다음에는 주거용, 그 다음에는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의 분포가 나타날 것이다. 문제는 요 입찰지대 곡선 개념이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는.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은 뭐죠? 도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가장 높은 요 지대 부분을 연결한, 밑에서 앉는다는 의미에서 포락선이라고 해요. 포락선. 원어는 요걸 번역한 게 포락선. 가장 높은 지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을 뭐라고 하죠?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64페이지에 또 간단히 또 요약을 또 해놨습니다. 박스에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 자, 여러분 학자들의 견해, 지대는 이 정도의 학자들만 알면은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시험은.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니카도 알론소 냈는데 올해는 뭐 학자 5명 주어지고 틀린 것 찾는 걸 출제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책 이론은요, 과거에 4문제 정도 출제를 했는데 최근에 2년 전에는 8문제, 작년에는 7문제 출제해서 최근에 내용은 쉽잖아요. 정책 이론은 내용은 쉬운데 많이 출제를 하고 있다. 최근에 2년간 정책 이슈가 많아서 최근에 많이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한 6, 7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봅니다. 올해도 이슈가 많죠, 지금. 자, 여러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얼마죠? 6월 1일이에요. 종합부동산세도 보유세니까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데, 그래서 6월 1일 기준에서 지금 재산세 과세잖아요. 지금 정부가 재산세 지금 6억에서 9억 어제 보니까 한데, 그거 올려도 별 감면 혜택은 별로 없어요. 많아봐야 뭐 한 2, 30만 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거 뭐 올린다 뭐 어떤 이렇게 뭐 한데, 올려도 마든 신경 쓴 사람 별로 없어요. 혜택 보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그 자체가. 종부세가 아닌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오는데 또 여기 법이 또 바뀌면 여러분 공부한 거 또 바꿔야 돼. 또 많이 바뀌죠, 지금 보니까. 또 뭐 하여튼 요즘에 하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헷갈려요, 저희들도. 자, 우선 정책 이론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